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요.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죠.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하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두 분의 첫 정상회담. 네, 안녕하세요. 정말 많은 분들이 주목했던 만남이었죠. 네, 맞아요. 저희 손에는 지금 시사 위크 기사가 하나 있는데요. 한미 정상회담, 트럼프 돌발 행동에도 안정적 마무리. 이런 제목입니다. 이게 2025년 8월 25일인데 정말 회담 직전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었잖아요. 네, 엄청났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정상이 어떻게 이걸 잘 풀어갔는지 그 뒷이야기, 또 긴장감과 결과 이런 것들을 좀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시작은 진짜 살얼음판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회담 바로 전에 트럼프 대통령 SNS 글 때문에 전 세계가 막 들썩였는데 근데 또 결과는 놀랍게도 상당히 좋았다. 화기애애했다. 이런 얘기가 들려와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네, 그게 회담 시작 불과 2시간 전이었죠. 정말 아슬아슬한 타이밍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SNS에 글을 올린 거예요. 네,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용이 뭐였냐면 한국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숙청 또는 혁명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러면서 심지어 우리는 그런 곳에서 사업을 할 수는 없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게 그냥 뭐 개인 의견 정도가 아니라 정상회담 파트너 국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불신을 드러낸 거잖아요. 그렇죠. 외교적으로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발언이었죠. 그래서 국내외 정치권이 완전히 발칵 뒤집혔고 우려의 목소리가 엄청 컸습니다. 네, 이건 뭐 외교적으로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봐야 합니다. 보통 정상회담 전에는 좀 좋은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럼요. 의뢰 그렇죠. 근데 미국 대통령이 회담 직전에 상대국 내부 상황에 대해서 그것도 뭐 숙청, 혁명 이런 굉장히 센 단어를 써가면서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는 거 이건 상당히 파격적이죠. 네, 파격적이죠. 이게 그냥 회담 분위기만 좀 싸늘하게 만드는 걸 넘어서서 어쩌면 회담 자체를 뭐 취소하려는 건가? 아니면 회담장에서 이걸 빌미로 엄청나게 압박하려는 의도인가? 뭐 이런 분석까지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그 예측 불가능성, 또 뭐랄까 벼랑 끝 전술 이런 게 깍 드러난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정말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 속에서 이제 드디어 회담이 시작됐는데 역시나 초반 분위기는 좀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고 해요. 기사를 보니까 협상의 달인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부터 딱 자기가 원하는 걸 꽤 노골적으로 밝혔다고 하던데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우선 그 관세 협상 이걸 좀 염두에 둔 것 같아요. 원한다고 다 줄 건 아니지만 요청하는 건 받아들이겠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밀당을 시작한 거군요. 그렇죠. 주고받기 협상의 여지는 열어두면서도 동시에 이제 미국의 요구사항은 관철하겠다. 이런 의지를 좀 분명히 한 거죠. 그리고 더 구체적인 요구도 있었어요. 바로 그 군사장비 구매 요구 이거였죠. 맞습니다. 특히 미국의 아주 뛰어난 군사장비 구매를 기대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구체적으로 B2, 스텔스 폭격기 이름까지 딱 거론했다고 해요. B2요? 그거 엄청 비싼 거 말씀이시죠? 네, 대당 가격이 뭐 수조 원에 달하는 미국의 핵심 전략 자산 중 하나잖아요. 이렇게 특정 고가 무기 이름을 직접 딱 찍어서 구매하라고 압박하는 거, 이건 상당히 이례적이면서도 굉장히 직접적인 요구 방식이죠. 그러니까 뭐 방위비 분담금 올려달라 이런 건 예상했는데 아예 특정 무기 쇼핑 리스트를 던진 거네요. 이야, 이건 뭐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계속됐던 그 미국 우선주의, 동맹국 압박 이런 기조가 여전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 기조가 사실 전통적인 동맹 관계보다는 약간 거래적인 관점, 이걸로 접근하는 경향이 강했잖아요. 네, 비즈니스맨 출신이라 그런지. 네, 동맹국이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서 충분한 대가를 치르고 있나, 또 미국하고 무역에서 우리가 손해보는 건 없나, 이걸 계속 따져묻는 방식이죠. 이번 발언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동맹을 유지하는 대가로 경제적 이익, 특히 이제 미국산 무기 구매하고 무역 불균형 해소해라, 이걸 강하게 요구하는 그 트럼프식 협상 전략, 이게 그대로 드러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회담 초반부터 미국 요구사항이 막 쏟아지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무거웠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분위기를 확 바꾸는 카드를 꺼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 칭찬 외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죠. 기사를 보면 이 대통령이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새로 싹 단장했다는 백악관 집무실 오벌 오피스 있잖아요. 거기를 싹 둘러보면서 정말 품격이 있어 보입니다. 미국의 새로운 번영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덕담을 건넸다고 해요. 일단 상대방 공간이나 취향을 좀 칭찬하면서 시작한 거군요. 그렇죠. 일단 말문을 부드럽게 연 거죠. 힘이 강한 사람들한테는 이게 꽤 효과적인 아이스 브레이킹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시작에 불과했죠? 맞습니다. 여기서 더 나갔어요.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핵심 슬로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걸 직접 딱 언급하면서 대통령님의 꿈인데 정말 미국이 다시 위대하게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빈말이 아니라 와, 근거를 댔군요. 네, 다우존스 지수가 역대 최고치 찔렀다. 이런 구체적인 경제 지표를 근거로 들면서 칭찬의 설득력을 높였다는 점, 이게 좀 주목할 만해요. 그렇죠. 그냥 추상적으로 훌륭하다 이게 아니라 구체적인 성과를 딱 언급하면서 치켜 세우는 방식. 이건 상대방 입장에서 내 업적을 제대로 알아주네. 이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거든요. 특히 경제 성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상당히 효과적인 접근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결정적인 한 방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지는데 바로 한반도 평화 문제랑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피스메이커라고 딱 칭함 대목이에요. 아, 피스메이커. 네, 이 대통령이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인 한반도에도 평화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이러면서 김정은 위원장하고도 다시 만나시고 북한의 트럼프 월드도 하나 딱 지어서 저도 거기 가서 골프 좀 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와, 트럼프 월드요? 네, 상당히 파격적인 발언이죠. 근데 이 말을 듣고 딱 굳어있던 트럼프 대통령 표정이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다고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야, 이 발언은 정말 여러 각도에서 해석해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 김정은 위원장이랑 역사적인 만남을 가졌던 사실, 이걸 다시 상기시키면서 그 외교적 성과, 본인이 성과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딱 인정해주는 효과가 있죠. 그렇죠.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짚어준 거네요. 네, 그러면서 동시에 북한의 트럼프 월드 건설, 이건 트럼프 대통령의 그 사업가적인 기질, 또 약간 자기과시욕, 이런 걸 자극할 만한 아주 유머러스하면서도 파격적인 제안을 던진 거죠. 골프라는 공통 관심사를 또 언급하면서 개인적인 유대감을 만들려는 시도도 보이고요. 근데 일각에서는 아니 이거 너무 저자세 외교 아니냐? 이거 아첨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사에서는 이 전략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요? 네, 그런 비판적인 시각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죠. 하지만 기사에서 인용한 홍현액 전 국립외교원장 분석은 좀 더 전략적인 측면에 주목하고 있어요. 홍현익 전 원장. 네. 홍 전 원장은 이 발언들을 그냥 단순히 비위 맞추기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상당히 고도의 심리전이자 외교술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동기부여다. 흥미로운 해석인데요. 네, 즉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로서 한반도 문제 해결에 다시 나설 어떤 명분 그리고 자부심 이걸 느끼도록 유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피스메이커니까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 홍 전 원장은 이 대통령이 스스로를 페이스메이커라고 언급한 부분에도 주목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앞에서 길터주고 속도 조절할 테니까 당신 트럼프가 결승선 평화를 끊어라. 약간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겁니다. 페이스메이커. 네. 그러니까 미국이 주도하는 평화 프로세스를 존중하고 지원하겠다. 이런 제스처를 취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남북관계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시킨다는 우리 정부의 목표. 이걸 향해 나아갈 동력을 확보하려는 좀 다층적인 계산이 깔린 전략이다. 이런 분석입니다. 와, 생각보다 깊은데요. 결국 이제 개인적인 호감이나 칭찬 같은 좀 부드러운 접근법이 때로는 이렇게 딱딱한 외교 무대에서 아주 강력한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그 효과나 평가는 시간이 좀 더 지나봐야 명확해지겠지만요. 네. 그렇게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지면서 그 회담 전에 터졌던 트럼프 대통령 SNS 발언, 그거에 대한 오해도 풀 기회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이 직접 해명에 나섰다고요? 맞습니다. 이 대통령이 회담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서 언급했던 그 한국 내 정치 상황 있잖아요. 특검 수사 관련해서 교회나 미군 기지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다 이런 내용. 여기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수사의 배경이나 절차, 그리고 이게 반미적이거나 특정 세력을 겨냥할 숙청 이런 거랑은 거리가 멀다 이런 점을 강조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반응은 어땠답니까? 설명을 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해였다고 확신한다. I'm sure it's a misunderstanding. 이렇게 답하면서 꽤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해요. 심지어 이 대통령한테 가벼운 농담까지 건넸다고 하니까 확실히 그 SNS 발언 때문에 생긴 앙금은 상당 부분 해소된 걸로 보입니다. 아, 다행이네요. 역시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게 중요하군요. 그렇죠. 정상 간의 직접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대통령한테 아주 파격적인 내용의 친필 메시지까지 전달했다는 사실이 알려져서 또 화제가 됐어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이것도 참 이례적인데요. 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쓴 메모지에다가 당신은 위대한 사람이고 위대한 지도자다 이러면서 한국은 당신과 함께 더 높은 곳에서 놀라운 미래를 갖게 될 거다. 나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다. 이런 내용을 적어서 전달했다고 합니다. 정말 파격적이네요. 이걸 보면 진짜 이재명 대통령의 그 칭찬 전략이 제대로 먹혀 들었나 싶기도 하고. 아무튼 이런 분위기를 반영해서 우리 대통령실은 이번 회담을 서로에 대한 호감과 신뢰를 쌓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 평가처럼 이번 만남은 당장의 어떤 구체적인 딜을 딱 성사시키기보다는 앞으로의 관계를 위한 초석을 다진다. 여기에 좀 더 큰 의미를 둔 걸로 해석될 여지가 많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분위기는 좋았는데 이제 실질적인 성과, 이걸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이 자평한 이번 회담의 성과는 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겨진 과제는 뭔지 이걸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대통령실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첫째는 한미 경제 통상 분야의 불확실성을 좀 해소하고 안정화시킬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 네. 둘째는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한미동맹을 좀 현대화하자 이런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 그리고 셋째는 인공지능이나 우주 같은 미래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치적인 의미도 강조했죠. 네, 맞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써 과거 한국의 진보 정권에 대해서 일각에서 제기되곤 했던 반미 아니면 친중 아니냐 이런 프레임을 좀 불식시키는 효과를 거뒀다. 이 점도 중요한 성과로 꼽았습니다. 이념 논란을 넘어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줬다. 이런 평가군요. 네, 그렇습니다. 듣고 보면 꽤 긍정적인 평가인데 하지만 기사에서는 이런 좋은 분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지적을 하고 있어요. 바로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일 수 있는데요.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공동성명이나 무슨 합의문 같은 공식적인 문서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아, 문서가 없군요. 네, 이게 뭘 의미하냐면 회담 분위기는 좋았지만 특히 경제, 통상 분야의 세부 협상이라든지 아니면 방위비 분담금 문제처럼 양국 간에 좀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민감한 현안들,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진전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거죠. 기사에서는 야당 쪽 우려도 같이 전하고 있던데요. 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건 의원의 지적이 인용됐습니다. 김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문서화된 합의 없이 그냥 구두 합의나 좋은 분위기에만 의존하면 나중에 해석이 갈리는 대로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해석이 갈린다. 네, 즉 나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 내 해석이 맞아 이렇게 주장해버리면 우리가 좀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우려인 거죠. 합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행 과정에서 얼마든지 다른 소리가 나올 수 있고 결국에는 그냥 분위기만 좋았던 회담으로 끝날 수도 있다. 이런 좀 비판적인 시각입니다. 결국 분위기는 잡았는데 실속은 아직 물음표다. 이런 거네요.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이걸 어떻게 좀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이번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 예측 불가능한 돌발 행동으로 시작된 위기, 이걸 이재명 대통령의 적극적인 소통, 그리고 맞춤형 칭찬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파격적인 외교수를 통해서 잘 봉합을 했고요. 그리고 양 정상 간의 개인적인 신뢰와 긍정적인 분위기를 구축하는 데는 성공한 만남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 트럼프라는 특정 지도자의 성향을 잘 파악하고 들어간 전략이 좀 주요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동시에 구체적인 합의 도출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점. 이것 때문에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 역시 남겼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숙제가 남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좋은 분위기, 개인적 신뢰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그게 실질적인 정책 합의나 우리 국익 증진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그걸 완전한 외교적 성공이라고 단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특히 경제, 통상, 안보 이런 산적한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없다는 점은 앞으로 양국 관계에 좀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결국 이번 회담의 최종적인 성공 여부는요, 앞으로 이어질 실무 협상에서 얼마나 구체적이고 또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 그리고 그 합의가 또 충실히 이행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듣고 보니 정말 복잡하면서도 흥미로운 외교의 한 단면을 본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관계나 심리, 이런 게 국제 정치 무대에서 여전히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점도 참 인상 깊었고요. 네, 그렇죠. 이번 사례는 어떻게 보면 좀 감성적인 접근 그리고 심리적인 만족감을 주는 것이 때로는 전통적인 외교 협상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런 점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동시에 그런 분위기에 좀 치중한 외교가 장기적으로 국가 간의 실질적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이게 지속 가능할지 이런 질문도 던져줍니다. 그렇네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런 개인적인 관계와 분위기를 중시하는 외교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점은 뭘지, 또 단점은 뭘지, 앞으로의 한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예측하시는지 한번 이렇게 곱씹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워싱턴에서 벌어졌던 이 숨가쁜 외교 드라마의 뒷이야기를 깊이 있게 들여다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흥미롭고 유익한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는 뉴욕에서 열릴 아주 중요한 외교 행사죠. 제80차 유엔 총회에 대해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데요. 이 방문이 어떤 의미를 갖고 또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저희 손에는 시사위크 기사가 하나 들려 있습니다. 제목이 이재명 대통령 유엔 총회 참석, 잘 준비된 대한민국 알리기 초점인데요. 오늘 저희는 이 기사에 나온 정보들을 토대로 그냥 일정만 쭉 훑는 게 아니고요. 기사가 어떤 시각으로 이 방문을 보고 있는지, 그 속에 담긴 뜻은 뭔지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이 기사가 제시하는 내용들을 따라가면서 이번 유엔 총회 참석의 여러 면모를 한번 같이 그려보시죠. 우선 이번 유엔 총회가 열리는 시점, 이게 좀 특별한 것 같아요. 기사에서도 나오지만 그냥 매년 열리는 총회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유엔 창설 80주년. 이게 상당히 상징적인 해죠? 그렇죠. 게다가 190개 넘는 회원국 정상들이 다 모이는 거니까 뭐랄까, 정말 최대 규모의 다자 외교 무대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이 대통령한테는 취임하고 두 번째 다자 외교 무대인데 지난번 G7은 좀 급하게 갔었잖아요. 취임 직후라. 아, 맞아요. 정신 없었죠. 그래서 이 기사에서는 이번 유엔 총회를 사실상 실질적인 다자 외교 대비 무대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아, 실질적인 대비. 그 표현이 의미심장하네요. 네, 뭐랄까. 그만큼 이번 방문에 거는 기대나 무게감이 있다는 뜻이겠죠. 이 기사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그냥 참석하는 걸 넘어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고 또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하는지 이걸 좀 명확하게 보여주려는 의지가 강하게 느껴집니다. 제목에서도 잘 준비된 대한민국 이걸 딱 내세웠잖아요. 왜 맞아요. 그래서 기사는 이번 방문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좀 한 단계 높이고 뭔가 계획되고 짜임새 있는 외교를 보여줄 중요한 기회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사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목표 중 하나가 그거 같아요.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한국 위상을 좀 단단히 하겠다 이거죠. 네, 핵심 목표 중 하나죠. 특히 그 23일에 예정된 유엔 총회 기조연설,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아, 기조연설. 여기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요? 기사를 보면요. 여기서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선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평화나 개발, 인권 같은 핵심 가치에 적극 기여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힐 예정이라고 아주 상세하게 전하고 있어요.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 이 표현이 좀 눈에 띄는데요. 그렇죠. 기사는 그 표현의 배경에 대해서 좀 흥미로운 맥락을 짚어주는데요. 그러니까 과거 한국전쟁 때 유엔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다른 나라를 돕는 공여국으로 완전히 바뀌었고 또 최근 몇 년간 좀 민주주의 후퇴 논란 같은 게 있었잖아요. 네, 그런 우려들이 있었죠. 그걸 딛고 다시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 돌아왔다. 이걸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기사의 뉘앙스는 뭐랄까 우리가 어려움을 딛고 민주주의를 회복했고 이제 그 경험과 힘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할 준비가 됐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려는 걸로 보여요. 아하. 그런 역사적 정치적 맥락 속에서 글로벌 책임 강국 역할을 하겠다는 거군요.
네, 기사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외교 활동으로도 이어진다고 하네요. 어떤 활동들이죠? 기사에 따르면 그 기조연설 하는 날 오후에 안토니우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을 만날 예정이래요. 사무총장이요? 네, 이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 정책 노력에 대해서 유엔 차원에서 좀 계속 관심을 갖고 지지해달라 이렇게 당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정책을 국제 외교 최고위급에서 직접 설명하고 공감대를 얻으려는 거죠. 상당히 중요한 만남이네요. 그렇죠. 기사는 이런 일련의 활동들이 결국 한국의 외교 비전을 국제사회에 명확하게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외교 무대지만 경제적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기사를 보니까 방문 첫날 일정부터가 아주 경제 중심적이던데요. 네, 저도 그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22일에 세계 경제 포럼 WEF의 이장이면서 동시에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 CEO인 레리 핑크를 만난다고 하죠. 네, 다보스 포럼으로 유명한 곳이죠. 여기서 인공지능, AI랑 에너지 전환, 이거 정말 미래 산업의 핵심 분야잖아요. 여기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와, 블랙록 CEO와의 만남이라 이건 단순한 만남 이상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기사도 그 만남 자체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블랙록이 굴리는 작은 규모로 생각하면 이건 뭐랄까, 그냥 얼굴 도장 찍는 걸 넘어서 한국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유치, 또 관련 분야에서 글로벌 협력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보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날 저녁에는 투자 서밋도 있다고요. 월가 인사들 모아놓고. 네, 맞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직접 한국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특히 규제 혁신이라든지 투자 환경 개선 노력 같은 걸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내에서 강조하는 민생 경제 기조가 외교 무대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느낌이네요. 네, 기사가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국내에서 경제 살리기랑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걸 국제사회, 특히 글로벌 투자자들한테 확실히 보여줘서 신뢰를 얻고 이걸 실제 투자 유치로 연결하려는 아주 실용적인 접근이라는 거죠. 상당히 실리적인 외교네요. 그렇습니다. 기사는 이외에도 프랑스, 이탈리아, 우즈베키스탄, 체코, 폴란드 이런 주요국 정상들하고 양자 회담 계획도 있다고 언급하고 있어요. 단순히 친목 따지는 수준이 아니라 방산 수출이라든지 원전이나 인프라 건설 수주 같은 구체적인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실용 외교의 하나로 볼 수 있겠군요. 네, 기사는 이건 역시 실용 외교의 연장선상에서 한국 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높이고 또 실질적인 국익을 확보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아까 프랑스 얘기 나왔는데 프랑스가 주최하는 팔레스타인 관련 국제회의에도 우리 측 인사가 참석한다고 기사에 나오던데요. 이것도 비슷한 맥락일까요? 네, 기사는 그 부분도 실용적 외교의 한 예로 들고 있더라고요. 중동 문제 같은 민감하고 중요한 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한국이 그냥 외면하지 않고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관련 국가들하고 외교 채널을 계속 유지하고 협력 가능성을 찾아보려는 그런 다목적 카드로 해석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번 방문 일정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이 있어요. 바로 유엔 안전보장사회 안보리 관련 활동인데요. 네. 그 부분 중요하죠? 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안보리 의장국 자격으로 공개 토의를 직접 주재한대요. 네, 맞습니다. 24일에 열리는데 주제가 인공지능 AI와 국제평화 안보라고 하죠. 와, AI와 국제안보라 상당히 시혜적이면서도 좀 미래를 내다보는 주제 선정 같아요. 네, 기사도 이 활동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냥 회의 주재하는 걸 넘어서 한국이 국제사회의 핵심 안보 논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장면으로 그리고 있어요. 기사에서 대통령실 대변인 발언도 인용했던데요. 네, 직접 인용해서 이 활동의 의미를 설명하는데 무엇보다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서구 선진국이 주도했던 AI 이슈를 좀 더 대한민국이 주도하겠다는 선언적 의미가 크다. 이 점을 강조합니다. 선언적 의미. 어감이 꽤 강한데요. 우리가 AI 분야에서 주도권을 잡겠다. 이런 야심을 보이는 걸로도 해석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게 단순히 기술 문제를 넘어서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 중요한 논의를 이제 한국이 좀 이끌어 나가겠다. 이런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던지는 거죠.
기사는 이게 한국이 기술 강국이라는 이미지를 넘어서 새로운 국제 규범을 만들고 안보 담론을 설정하는 데서도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다는 형식 자체도 그 중요성을 더하는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그 점도 기사가 짚고 있죠.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혹시나 하고 궁금해했을 만한 만남인데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은 이번 방문 기간 중에는 계획에 없다고 기사가 명확히 하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과의 양자 정상회담 말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기사는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설명을 아주 상세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했나요? 그러니까 불과 지난달 25일에 이미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또 바로 다음 달인 10월에는 한국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잖아요. 그때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번 뉴욕 방문에서 굳이 별도의 양자회담을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성은 좀 낮았다. 이게 공식 입장이라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일각에서는 혹시 최근에 진행 중인 한미 간 관세 협상 이게 좀 잘 안 풀려서 회담이 안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추측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기사가 그 부분도 언급하던데요? 네, 기사는 그런 해석에 대해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관계자가 기사에서 인용된 바에 따르면 관세 협상이 안 돼서 정상회담이 안 된다. 그런 것과는 관계없다. 이렇게 딱 잘라 말했고 지금은 관세 협상은 협상대로 실무선에서 착실히 준비해 나가야 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고 전합니다. 아, 그러니까 회담 불발과 관세 협상은 전혀 관련이 없다. 이런 입장이군요. 네, 기사는 그렇게 대통령실의 입장을 충실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희 역시 기사에 보도된 내용을 바탕으로만 말씀드리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오늘 저희는 시사위크 기사 한 편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총회 방문 계획, 그리고 그 이면에 담긴 여러 전략적인 의미들을 좀 다각도로 살펴봤습니다. 기사 내용을 쭉 종합해보면 이번 방문은 단순히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글로벌 책임 강국, 그리고 민주주의를 회복한 국가로서 한국의 위상을 국제사회에 딱 각인시키고 동시에 투자 유치 같은 실용적인 경제 외교 성과도 거두고 나아가서는 AI 같은 미래 핵심 의제에서 주도권까지 확보하려는 정말 여러 층위의 목표를 가진 행사다. 이런 그림이 그려지네요. 맞습니다. 기사가 전체적으로 강조하는 건 준비된 외교, 그리고 전략적인 외교의 모습인 것 같아요. 유엔 창설 80주년이라는 상징적인 시점에 딱 맞춰서 과거에 국제사회 도움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나라로 완전히 발돋움했다. 이런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네, 그런 서사를 만들려는 거군요. 그렇죠? 또 기사가 주목하는 것처럼 대통령이 직접 안보리 회의를 주재하면서 AI와 안보라는 미래지향적인 이슈를 선점하려는 시도라든지 월가 금융인들 직접 만나서 투자를 호소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한국 외교가 앞으로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들이 될 거라는 거죠. 그렇겠네요. 기사는 결국 이런 활동들이 앞으로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 정립이나 실질적인 국익 확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헤쳐볼 주제는요. 바로 한미 관세 협상의 아주 중요한 변수, 통화 스와프 문제입니다. 최근 시사위크 기사를 바탕으로 이 복잡한 상황 함께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시작부터 좀 이야기가 큰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 때문에 미국에 갔잖아요. 거기서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을 만났는데 논의된 게 무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지금 뜨거울까요? 네, 그게 바로 그 어마어마한 규모 때문입니다. 3,500억 달러. 이 돈이 우리 외환 시장에 줄 수 있는 충격, 이게 이제 걱정거리인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뭐 물건 관세 매기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요. 국가 경제 안정성 자체하고 직결된 문제로 커진 겁니다. 판이 완전 달라졌다고 봐야죠. 판이 달라졌다. 그럼 그 위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조건들이 있다면서요? 기사를 보니까 일본 사례까지 들면서 좀 구체적인 방식을 원한다던데요? 네, 맞습니다. 미국이 투자처를 딱 지정하면 한국이 45일 안에 현금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익 나누는 방식도 좀 특이한데 처음엔 50대 50인데 원금 다 회수하고 나면 미국이 90%를 가져가는 구조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요구는 역시 현금 투자입니다. 현금으로 달라는 거죠. 현금으로 3,500억 달러라. 이게 어느 정도인지 사실 감이 잘 안 오는데요?
그게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의 70%가 넘는 돈입니다. 70%요? 와, 네, 이렇게 큰 달러 현금이 짧은 기간에 확 빠져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외환 시장이 뭐 버텨내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얘기한 겁니다. 이 통화 스와프, 이 안전장치 없이는 자칫하면 97년 외환 위기 같은 상황 올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한 거죠. 갑자기 달러가 이렇게 많이 필요해지면 환율이 급등하고 또 자본이 빠져나갈 압력도 커지거든요. 아, 바로 그 위험 때문에 우리 정부가 통화 스와프를 계속 강조하는 거군요. 단순한 옵션이 아니라 협상의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못을 박을 정도로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통화 스와프가 왜 안전장치인지 잠깐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중앙은행끼리 약속하는 거예요. 미리 정한 환율로 필요할 때 상대방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투자 때문에 달러가 급하게 필요해진다. 그러면 시장에서 막 비싸게 달러를 구할 필요 없이 미국 중앙은행, 그러니까 연준에서 직접 좀 안정적으로 달러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비상 통로를 만드는 셈입니다. 일종의 보험 같은 거네요. 외환 시장의 불안을 막는. 네, 그렇죠. 일종의 보험이죠. 이 대통령이 베센트 장관 만나서 한국은 일본이랑 다르다. 경제 규모나 외환 시장이 다르다. 이렇게 설명한 것도 결국 이런 안전장치 없이는 그 요구를 받기 어렵다. 이 점을 강조한 거겠네요. 네, 그런 맥락입니다. 하지만 통화 스와프 문제가 풀린다고 다 끝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또 복잡한 게 설령 이 문제가 해결된다 해도요. 이 엄청난 투자를 실제로 집행하려면 국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또 있습니다. 아, 국내 문제요? 어떤 것들이죠? 예를 들면 뭐 수출입은행법 같은 거 고쳐야 할 수도 있고요. 또 정부가 보증을 서는 거에 대해서 국회 동의도 받아야 하고요. 그러니까 국내 정치라는 또 다른 큰 산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냥 양국 정부가 오케이 한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금을 뭐 대출, 론이나 보증, 개런티 이런 방식으로 하고 싶어 하는데 미국은 계속 현금을 고집한다는 거잖아요. 결국 투자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 위험 관리는 어떻게 할 거냐, 더 나아가서 뭐랄까 통제권을 누가 갖느냐 이런 걸 두고 지금 팽팽하게 막 서고 있는 거군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게 또 협상 자세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는데요. 대통령실에서는 뭐 상업적 합리성, 국익에 부합해야 한다, 서로에게 이익이 되어야 한다, 이런 원칙들을 내세우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간에 쫓겨서 원칙을 버리지는 않겠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뭐 서두르지 않겠다는 거죠. 쉽게 타결될 사안은 아니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이번 이 대통령과 베센트 장관의 만남이 그래서 앞으로 협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분수령으로 평가받는 겁니다. 자, 이 복잡한 이야기들 청취자 여러분께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번 협상이 단순히 뭐 미국이랑 물건 사고 파는 조건을 정하는 걸 넘어서서요. 우리 경제의 어떤 기초 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 안정성과 직결된 문제고요. 또 한미 경제 관계의 미래를 좀 결정지을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논의라는 점입니다. 네, 핵심은 그거죠. 엄청난 투자 기회라는 아주 달콤한 과실이 눈앞에 있는데 이게 자칫하면 국가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도 있는 심각한 금융 리스크를 동반한다는 거예요. 이 사이에서 정말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아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통화 수업 같은 복잡한 금융 안전판도 필요하고 또 국내법 개정이라는 정치적인 숙제까지 풀어야 하는 정말 여러 겹의 고차 방정식인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협상이 계속될 텐데요. 과연 우리 정부가 원하는 안전장치를 제대로 확보하면서도 국익에 맞는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국회 동의 같은 국내 정치적인 합의 과정, 이 변수는 또 어떻게 작용하게 될까요?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많은 관심을 모았던 부산에서의 한일 정상회담 소식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세 번째 만남이었죠. 네, 지난 8월 이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이걸 두고 양국 간 정기적인 상호 방문 외교, 그러니까 셔틀 외교가 다시 본궤도에 올랐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제공해 주신 시사위크 기사를 중심으로요. 이번 회담의 표면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의미, 또 앞으로의 과제까지 함께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과연 이번 만남이 한일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여는 실질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한번 같이 분석해 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회담은 뭐 단순히 양국 정상이 만났다. 이 사실 자체를 넘어서요. 어떤 의제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그리고
왜 장소가 부산이었는지 이런 걸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단순한 관계 개선의 상징성 이걸 넘어서 양국이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들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 의지를 확인하고 그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셔틀 외교 복원이라는 그 상징성 외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중요할 텐데요. 우선 이 셔틀 외교의 재개가 갖는 의미부터 좀 더 자세히 짚어주시죠. 지난 6월, 8월에 이어서 벌써 세 번째 만남인데 상당히 빠른 속도예요. 네, 맞습니다. 정상 간의 정기적인 만남, 그리고 상호 방문이 정착된다는 건요, 양국 관계의 예측 가능성하고 안정성을 높이는데 아주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과거에 보면 정치적, 역사적 문제 때문에 셔틀 외교가 중단됐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하면 이렇게 단기간에 세 차례나 만남이 이어지고 정례화의 길로 들어섰다는 건 양국 최고 지도자 차원에서 관계 개선에 대한 어떤 분명한 의지가 있다. 이걸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라고 봐야죠. 아, 그렇군요. 네, 단순히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언제든 직접 만나서 소통하고 조율할 수 있는 채널이 확보되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번 만남의 장소가 서울이 아니었어요. 부산이었다는 점, 이게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그 시사위크 기사를 보니까 일본 총리가 양자 회담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면서 서울외 지역을 찾은 게 2004년 고이즈미 전 총리의 제주 방문 이후 21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단순히 장소를 바꾼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대통령실에서는 공식적으로 지방 활성화에 대한 양국의 협력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 지방 활성화. 네, 한국과 일본 모두 수도권 과밀화 그리고 그에 따른 지방 소멸 위기 이게 굉장히 심각한 공통 과제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부산이라는 장소 선택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노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제스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군요. 하지만 뭐랄까, 일각에서는 다른 해석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역사 문제 같은 민감한 이슈들이 주로 제기되는 곳이 서울이니까 거기를 피해서 좀 더 실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분위기를 만들려는 의도? 이런 게 깔려있다고 볼 수는 없을까요? 네, 충분히 가능한 해석입니다. 외교에서는 장소 선택 하나에도 여러 정치적, 상징적 의미가 담기기 마련이죠. 부산은 지리적으로도 일본과 가깝고 또 교류 역사도 깊은 도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수도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과거사 문제 같은 정치적 현안의 무게감이 좀 덜한 곳에서 회담을 함으로써 양국 관계의 어떤 실용적인 측면을 부각하고 협력 분위기를 고조시키려는 그런 전략적 고려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핵심적인 갈등 요소를 회피하려는 움직임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은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겠죠. 실용적 협력 분위기 조성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또 핵심 갈등 회피라는 비판적 시각이 공존할 수 있겠군요. 자, 그렇다면 이번 회담에서 가장 구체적인 성과로 꼽히는 거요. 한일 공동사회 문제 협의체, 본격 가동 합의. 여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이번 회담의 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지난 8월 정상회담에서 구성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던 걸 이번에 구체화하고 공식 출범시킨 셈입니다. 뭐랄까 말 그대로 약속을 행동으로 옮기는 단계로 나아간 거죠. 네. 이 협의체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또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이게 향후 양국 관계의 온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들을 다루기로 한 건가요? 시사위크 기사에 언급된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현실적인 문제들이던데요. 네, 양국 정부가 우선적으로 5가지 분야에서 당국 간 협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바로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국토 균형 성장, 농업, 방제, 마지막으로 자살 대책입니다. 아, 듣기만 해도 양국 모두에게 이게 얼마나 심각하고 시급한 문제인지 알 수 있는 분야들이죠. 정말 그러네요. 저출산, 고령화, 수도권 집중, 자연재해 대비, 또 높은 자살률. 어느 하나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이 대통령도 회담에서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사회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경제, 안보 문제, 더 나아가 정서적 교감까지 이루는 가까운 한일 관계를 만들고 싶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이런 접근 방식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이게 바로 전형적인 실용주의 외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국 관계에는 분명히 역사 문제라던가 독도 영유권 문제처럼 매우 민감하고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이 존재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 문제들에 발목 잡혀서 아무런 진전도 이루지 못하기보다는 양측이 공통의 문제로 인식하고 협력의 필요성을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분야, 여기서부터 구체적인 성과를 쌓아나가려는 그런 전략이죠. 소위 로우 행잉 프루트라고 하죠. 따기 쉬운 과일부터 먼저 해결하면서 신뢰를 쌓겠다. 이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네, 이런 실용적인 협력을 통해서 긍정적인 경험이 쌓이고 상호 신뢰가 높아지면 그게 동력이 돼서 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좀 솔직하게 대화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가 깔려 있습니다. 성공한다면 양국 관계 전반에 긍정적인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또 이런 접근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쉬운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과거사 문제나 영토 문제 같은 본질적인 갈등 해결을 뒤로 미루게 만들거나 심지어는 좀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이런 비판도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그런 비판 가능하고요. 실제로 경계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실용적 협력이 그 자체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협력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과정이나 발판이 아니라 그 문제들을 그냥 덮어두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양국 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협의체를 통해 쌓인 신뢰와 협력의 모멘텀을 어떻게 더 큰 틀의 관계 개선으로 연결시킬 것인가 하는 양국 정부의 의지와 노력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협의체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될 예정인지도 중요하겠네요. 단순히 만들었다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결과물을 내려면 구체적인 운영 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할 텐데요. 공동 발표문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네, 공동 발표문을 보면 몇 가지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선 양 정상이 각자의 정책 경험과 성공 사례, 심지어는 실패 사례까지도 적극적으로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실패 사례까지요? 네, 예를 들어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각국이 시행했던 다양한 정책들의 효과와 한계점, 이런 것들을 좀 투명하게 공유하면서 서로에게 교훈을 얻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단순히 성공 사례만 공유하는 게 아니라 실패 경험까지 나눈다는 건 상당히 의미 있어 보이네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어려움이라던가 예상치 못했던 부작용 같은 정보가 오히려 더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또한 양국 외교당국 간의 정기적인 양자협의 채널이 있잖아요. 이걸 활용해서 이 협의체 전반의 진행 상황을 총괄하고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외교 라인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각 분야별 실무 담당자들의 협의와는 별개로 외교 라인에서 큰 그림을 관리하고 방향을 잡아나가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협의체가 각 부처별로 그냥 흩어져서 표류하지 않고 일관된 방향성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 분야별 실무 협의와 외교당국 차원의 총괄 조율, 이렇게 투트랙으로 운영된다는 거군요. 다층적인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이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할지는 좀 지켜봐야겠네요. 혹시 정책 경험 공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 같은 건 없을까요? 예를 들면 양국의 사회 시스템이나 문화적 차이 때문에 일본의 성공 사례가 한국에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거나 하는 문제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정책이라는 게 각 나라의 고유한 사회 경제적 맥락 속에서 작동하는 거라서요. 한 나라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다른 나라에서도 반드시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문화적 차이, 법률 시스템의 차이, 국민 정서의 차이,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양국 정부 부처 간의 협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관료주의적인 장벽, 이나 소통의 어려움,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정보를 교환하는 수준을 넘어서 각국의 상황에 맞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 실질적인 협력 사업으로까지 발전시키기 위한 좀 깊이 있는 고민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협의체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들이 만만치 않겠네요. 자, 그럼 사회문제 협력 외에 다른 논의들도 있었는지 좀 살펴보죠. 요즘처럼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시기에는 지정학적 문제나 경제안보 관련 논의도 중요했을 것 같은데요. 네, 물론입니다. 대통령실 발표에 따르면요. 급변하는 지정학적 환경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같은 새로운 무역 질서 속에서 한국과 일본이 유사한 입장을 공유하는 이웃 국가이자 핵심 파트너로서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합니다. 이건 양국이 단순히 양자관계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도 협력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의 협력을 염두에 둔 걸까요? 발표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협력 분야까지 명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무래도 경제 안보, 첨단 기술 협력, 기후변화 대응 이런 것들이 주요 협력 분야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좀 흥미로운 점은 북극 항로 협력과 같은 새로운 의제에 대해서도 논의의 지평을 넓혔다는 부분입니다. 북극 항로요? 기후변화 때문에 새롭게 주목받는 항로이긴 한데 한일 양국이 이 분야에서 협력할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북극 항로는 기존 항로에 비해서 운송 거리와 시간을 간축시킬 수 있어서 물류 혁신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북극 지역의 자원 개발이나 과학 연구 등과 관련해서도 양국의 협력 잠재력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아직은 초기 단계의 논의이겠지만 이는 양국의 협력 범위가 전통적인 안보나 경제 이슈로 넘어서 좀 더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영역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흥미로운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국이 미래의 기회를 함께 모색하려는 시도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죠. 협력의 지평을 넓히려는 시도, 인상적이네요. 자, 그리고 한일 관계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북한 문제, 이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네, 이 문제 역시 당연히 논의되었습니다. 공동 발표문에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대통령실 브리핑에 따르면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구상을 설명하고 일본 측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핵 위협 속에서 한일 양국의 공조는 필수적일 텐데요.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 간의 대북 정책 공조가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해도 될까요? 글쎄요, 기본적인 공조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한국과 일본 모두에게 직접적인 안보 위협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양국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은 필수적이죠. 다만 양국이 처한 안보 환경이나 대북 정책의 우선순위에 좀 미묘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책 조율 과정에서는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이견을 좁혀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상징적인 노력들도 언급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시사위크 기사에 나온 내용을 보면 조선통신사나 고 이수연 씨 이야기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회담 중에 양국 간의 긍정적인 교류 역사를 상징하는 조선통신사나 2001년 도쿄 시노쿠보역에서 선로에 떨어진 일본인을 구하려다 희생된 고 이수연 씨의 사례,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가까운 이웃으로서 우호 관계를 다지자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조선통신사는 평화와 문화 교류의 상징이고 이수연 씨의 의로운 행동은 정말 국경을 초월한 감동을 주었죠. 이런 이야기들을 다시 꺼내는 것은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 걸까요? 이건 딱딱하고 형식적인 외교적 수사를 넘어서요. 양국 국민들 사이에 존재하는 긍정적인 역사적 기억과 감성적인 유대감을 환기시키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수연 씨 이야기는 양국 관계가 어려울 때마다 소환되어서 정치적 갈등 속에서도 양국 시민 사회 간의 어떤 선의와 연대가 존재함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해왔거든요. 이런 상징적인 제스처들이 당장의 현안 해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양국 국민들의 상호 인식 개선과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에는 기여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저희는 최근 부산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시사위크 기사를 바탕으로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셔틀 외교 복원을 통한 소통 채널 강화, 저출산 고령화 같은 공통의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협의체 가동 합의,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공조 재확인과 미래지향적 협력 모색, 이런 것들이 주요 내용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 회담의 가장 큰 특징은 역시 실용주의적 접근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사 문제와 같은 어렵고 민감한 현안에 정면으로 부딪히기보다는 양국 모두에게 시급하고 공감대 형성이 용이한 사회 경제적 문제들에 대한 협력을 우선 추진하면서 신뢰를 쌓아가겠다는 전략입니다.
이 협력의 모멘텀을 어떻게 유지하고 또 이것을 더 큰 틀의 관계 개선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지 이게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 분석이 여러분께서 한일 관계의 현주소와 앞으로의 방향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보여준 실용적 협력, 우선 전략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출산, 지방소멸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협력이 쌓이다 보면 언젠가는 양국 사이에 깊게 패인 역사 문제나 정치적 갈등의 고를 메우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실용적 협력은 그저 봉합책일 뿐 근본적인 문제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평행선을 달리게 될까요? 이 실용주의 노선의 가능성과 명확한 한계는 무엇일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